오늘 영상이 여기서도 진행하는데 실시간으로도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나중에 자료를 여기 보시면은 최근 철도 지화와 관련된 자료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됐던 것들 모아놓은 자료들인데 이 자료들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적어도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구나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학술 토론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전문가 집단의 뭐 검토 보고서도 있고 막 되게 일이 많았었어요. 지금 터지는 건 이제 우리한테 접근이 되는 건데,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 자료들을 정책적으로 그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제가 다 아카이브 해놓은 거를 저희 사이트에다 올려놔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이렇게 그냥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지금 뭔가를 추진하고 있구나 라는 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이 생각보다 방대해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용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어서 그냥 편안하게 혹시라도 중간에 뭐 관심 있는 지역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족적인 분위기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지금 제일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철도 지하화 얘기랑 역세권 개발 호재 얘기인데, 역세권 개발 호재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거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2011년도에 제가 매일경제신문사 쓴 책이 있어요. 한강변 역세권 투자지도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사실 서문만 제가 썼고 내용은 제가 쓰진 않았어요. 내용은 누가 썼냐면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들이 각각 각자 썼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들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해당 중개사들한테 쭉 보냈어요. 일정의 양식을. 2011년도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앞부분들은 저랑 저희 직원들이 그 당시에 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 지역 전문가들이 다 내용을 쓰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지론이 부동산 전문가는 누가 제일 전문가라고 보냐면 저는 그 현장에 계신 분이 제일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장의 스토리를 제일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꿈은 이런 거를 한 1년에 한 번씩 써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이 책은 그래도 많이 팔렸어요. 월급쟁이 부자들 뭐 이런 데서 같이 공부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독서 과제로도 놓고 이렇게 막 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책도 같이 보면서 뭐 서평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지역을 볼 때 어떤 걸 주안점을 봐야 될 건지 이런 것들 쓴 건데, 이 책이 저는 지금 이 책은 안 팔리고 있거든요. 이거 중고서점 가야지 살 수 있어요. 한 몇천 원 안 하는데, 근데 이 책이 제가 보기엔 지금도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잠깐 그 개발을 멈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개발이 안 됐는데 뉴타운 지역들만 좀 개발됐죠. 그래서 지금도 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적용되는 지역들. 오늘은 철도 지하화랑 역세권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어그로를 끌려고 그래서 어디 가야 돼라고 했지만 결론인즉슨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나름대로 이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이걸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갖지 않은 차원에서 좀 그동안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하는 것들 좀 짚어볼게요.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부자 되는 콘텐츠 북콘TV라는 앱을 하나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제 여기에 좀 일반인들도 이제 접근이 편하게끔 좀 쉽게 영상을 담으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카카오톡 친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재개발 현장 탐방 스토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 현장에 대한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거의 중개를 할 때 또는 거래를 할 때,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살 때 주의할 점, 그리고 계약서를 잘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담았으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지금 정보를 접하는 방법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늦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언론의 기사들이 의도하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기사들에 이렇게 너무 매몰되거나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언론이 이렇게 뭐 제2의 연트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95년도였는데 그때 도화동 도원동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굴다리가 있었어요. 그 위에 경의선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매일. 그래서 그 굴다리 밑에서 기차 지나가는 거 보면서 술 한잔 먹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95년도에 그게 지하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딱 20년 만에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 기억에, 그때는 제가 부동산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였는데, 제 주변 사람들 전부 다 막, 이게 지하화되면 뭐 돈이 어디가 되네,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거래하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된 건 20년 후거든요. 물론 연트럴파크는 진짜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었죠. 불과 한 5년 전에 평당 2천만 원짜리 땅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당 1억이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맞지만 이제 이런 호재도 봐야 되고 좀 더 디테일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전방위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서울시의 보도자료인데 내용을 보시면은 2024년 10월 23일 날 보도자료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신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자료에 이런 지도가 있으면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엔 유튜버들의 재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저의 표현인데 유튜버들의 호들갑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요 선에 이제 막 자기 물건들 걸려 있으면 선의 의미가 뭐다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게 막상 이게 현실화되는 과정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화되면서도 어디는 뜨고 어디는 안 뜨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디테일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호들갑을 볼 게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 뭐 임장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내 눈으로 봐야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지 무조건 이게 그냥 다 호재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발 호재를 어떻게 보냐면 전 제일 첫 번째 이 현장의 니즈가 제일 먼저라고 보거든요. 그 현장의 니즈가 없으면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이 현장의 니즈는 약간 문화적인 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를 읽는 게 부동산 트렌드를 읽는 거기도 한데 뭐 예를 들면 뭐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러면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뜰 거다.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합법이지만 합법화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불법으로 운영이 됐던 거니까. 근데 그게 현장의 니즈가 강하니까 그 불법 요소들을 다 법령으로 제정이 됐고, 법령이 제정되고 나서 언론으로 가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유튜브 호두갑까지 가는 건데, 호두갑이라는 표현 좀 써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참고로 저는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그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떤 호재가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저는 이 현장의 니즈예요. 이 현장의 니즈가 있으면 결국은 움직여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위치가 좋고 뭐가 좋아도 뭐 법령이 만들어지고 뭐 언론이 유튜브를 해도 현장의 니즈가 없으면 그냥 깨져버려요. 그래서 전 이걸 보는 게 제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의 니즈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한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접하는 남들보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딱 뜨는 거는 이제 그 호두갑을 보는 거는 두 번째고 그보다 이제 언론 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법령이 보는데 제가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도달청 사이트예요. 도달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떤 거를 법령으로 만들기 전에 또는 어떤 거를 뭘 추진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이게 가능한 얘기야라고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학자들한테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받고 이게 말이 된다 싶으면 이게 그게 입법화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전 이걸 당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당했냐면 목동에 목이동, 목사동을 뉴타운 지정을 하기 위한 양천구청에서 목동을 뉴타운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조달청 사이트에 이게 타당하냐라고 해서 이 과업지시서 제안 요청서를 올렸는데 그걸 제가 조달청 사이트 딱 보고 딱 올라오니까 여기 뉴타운 되겠네 라고 딱 보고 양천구청에서 그 당시에 용역을 3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된다 안 된다 막 이제 그걸 때 따지겠죠. 이제 따지면은 뭐 양천구청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3억이나 썼으면 거기를 뉴타운 지정해 주려고 쓴 거잖아요. 그런 이제 지정해 주기 위해서 뭔가 좀 사전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뉴타운 지정될 것 같다. 그래서 제 교육 오신 분들한테 여기 좀 가봐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움직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게 뉴스에서 투기 세력 목이동에 막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투자를 하러 갔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제 전화번호 좀 달래요. 그래서 제가 물건 좋은 거 나오면은 전화 주세요라고 전화번호 남겨놓고 왔어요. 근데 전화가 딱 왔는데 엉뚱한 이름을 대면서 맞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엉뚱한 이름이 제가 알고 계신 저희 같이 공부하시던 분인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중개사무소에서 전화번호 적으면서 이름 적고 번호 적고 이름 적고 번호 적으면서 이 매칭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 교육을 듣고 엄청나게 간 거죠, 거기를.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막 1억 5천 2억 했었는데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막 화들짝 되니까 양천구청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조달청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학자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유타운 될 거냐 말 거냐를 검토해 봤더니 유타운 불가.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유타운이 거기가 안 됐어요. 지금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전 이것도 믿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먼저 보려면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먼저 이렇게 제안 요청서라는 게 떠요. 이 제안 요청서가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앞으로 방향성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이브를 해놨으니까 올려드릴게요. 여기에 이게 지금 조달 물자 내역에 2024년 2월 달에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에 대해서 용역이 발표된 거고요. 이 정도 돈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했고 이거에 대한 막 보고서들이 막 계속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에 따른 이게 지금 전국 얘기거든요. 서울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각종 법령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반이 되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종합계획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많이 했죠. 많이 했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합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잡히죠? 아니죠. 기본계획이 잡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종합계획 단계라는 거예요. 종합계획이 되면 국토부가 국토계획을 잡듯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잡고 종합계획이 잡히고 나면 지자체가 각각 기본계획을 잡아요. 기본계획을 잡으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제 실시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정부가 빠르니까 너무 이렇게 막 빨리빨리 움직여버리는 현상이 이 유튜브라는 게 장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화들짝 하지 말고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예요. 법령이 제정이 됐는데 이건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령은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이 법을 만들 정도라고 한다는 거는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과 어떤 방향성이 정책적으로 잡힌 거니까 분명히 이건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법령의 내용에 제정된 제정 이유를 보면 이렇게 놓고 있어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있고요.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패턴 나누는 거죠. 그럼 이제 철도 지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의 문제가 있고요. 철도를 지하하면 그 위에 있는 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여기에 뭘 낄 수가 있죠, 우리가 낄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예, 그건 다 국가의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을 보는 건데, 전 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하의 얘기, 그 다음에 그 부지의 얘기,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얘기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법은 철도 지하화와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철도 지하 통합 개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국토부가 이제 세운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제 세우려면은 지자체한테 이제 제안서를 받아야겠죠. 예, 제안서를 다 받는 거예요.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겠죠. 발표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각 지자체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건폐율, 용적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좀 이따 얘기가 나올 테지만 결국은 이럴 돈이 있는 거냐 그러면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인고속도로 지하 얘기가 벌써 10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실시계획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근데 실시계획이 나왔는데 실시계획이 나왔다고 하니까 또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고 유튜브도 또 막 하고 그랬지만 사실상은 저쪽 인천 가지역부터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이쪽 청라 조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현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렇게 나올 때 제일 먼저 움직일 곳을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움직일 곳이 어디냐? 그 주변 지역이 또 어디냐?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저희가 훈련을 해야 될 이제 앞으로의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도 지하화하는 법령도 제가 아카이브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 지하화 사업과 철도 부지 개발 사업. 근데
이게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국가한테 올리면 국가에서 이제 각종, 이게 왜냐면 국가 재산이니까, 이게 지금 시 재산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재산이 섞여 있잖아요. 국가 재산이 섞여 있으니까 국가한테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리게 되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예비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 그 예타라고 부르죠. 그럼 예타에서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국가 지원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호총 땅을 뭐 불화도 안 해주고 뭐 사용 승낙도 안 해주고 점용 허가도 안 해주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던 건데, 이 법으로 인해서 그게 다 면제가 됐어요 이제. 근데 면제가 됐지만 예타에서 떨어지는 그 점수는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지금도 그대로라는 거죠. 근데 예타를 볼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비용 대비 수익이거든요. 비용을 넣었을 때 수익이 나오느냐인데, 근데 이게 안 나오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취지를 본다고 하면은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업성은 꽝이라는 거예요, 꽝. 예. 그래서 지금도 예타를 면제시켜줬을 뿐이지 사업성은 개선된 게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서울시는 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위에 땅들을 용도 변경을 해서 팔아먹어서 그 돈을, 근데 제가 보기엔 시차도 문제가 있는 거죠. 시간차. 이게 지하로 내려가는 비용은 선투자해야 되는데 위에 땅을 용도 변경을 해서 그거 팔아먹는 거는 이후의 얘기니까, 이 돈을 끌어당겨다가 이 돈을 한다는 게 안 되면 바꿔서 하는 얘기는 국가가 돈을 먼저 대주고 그 돈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뭐 돈을 미리 땡겨서 쓰든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검토하면 할수록 아마도 이 중에 정말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좀 한 20년 정도 후일 거다. 근데 분명히 호재는 맞아. 호재는 맞지만 전부 다는 아닐 거라는 거죠. 분명히 시차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땅의 값어치도 분명히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월간교통에 제가 좀 조사를 많이 했죠. 자료를 봤더니 2007월 달부터 뭐 각종 연구기관들과 다 모여서 학술 토론을 했더라고요. 그 학술 토론에 한 결과 보고서가 또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은 고민. 이 상부 토지 조성에 대해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개발 부지 사업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들이 아마 중점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 주변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발 호재가 있는데 투자하는 거는 늦다. 개발 호재가 없는 데 들어가서 개발 호재가 나올 때 팔아야 된다. 그게 답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웬만한 지역에 다 개발 호재가 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뭐 심지어는 저는 고향이 서울이지만 제 아버님 고향이 문경 세제시거든요. 그 산골짜기. 그 산골짜기에 아버님이 땅을 샀어요. 땅을 한 1,000평 정도 사가지고 이제 뭐 조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족묘를 하자. 그럼 뭐 땅을 샀는데, 땅을 사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에서 팔라고, 2배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왜 갑자기 여기가, 이 문경 세제가 그 산골짜기가 평당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미자 특구로 지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특구 아닌 데 없고, 뭐 아닌 데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거에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어그로를 끌어서 이 지역이 어디가 될 거냐를 보러 왔는데, 이거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제 지로는 그래요. 이제 이런 게 발표가 나면 좀 꼼꼼하게 봐서 될 때 안 될 때 좀 꼼꼼하게 보자. 예를 들어서 뭐 중공업지역 관리 방안이 나오면, 중공업지역 지금 성수동하고 물레동 있잖아요. 막 거기에 막 다 가는 거죠. 그런데 성수동 중에서도 실제로 가격이 뜬 데는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물레동 중에서도 가격이 뜬 데는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나오면 다 뜨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우리 짚어야 돼요. 어딜 것이냐. 짚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게 이제 그 아까 종합계획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게요. 국토부에서 이제 종합계획이 나온다는 얘기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현장에 니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논문에 있더라고요. 이 논문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논문을 보니까 논문은 논문스럽게 썼어요. 저보다 더 어렵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걸 해야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전체적인 국가 자산은 뭐 늘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요, 지금 지자체마다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어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지금 이 경의선 초토부지 중에서 저기 공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다 그게 이제 지하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저는 거기가 출퇴근길이니까 매일 걸어 다니거든요. 걸어 다니는데 다 이제 좋아졌죠. 좋아진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쭉 가다가 이제 어디죠? 가자역에서 딱 끊겼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하화해달라. 이거를 아주 옛날부터 계속해서 계획에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게 이 블록들이죠. 이게 지금 서울역 신천 이것도 지금 지상인데 저도 여기 블록 중에서 지금 제가 몇 군데씩 보는 적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왜냐면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연트럴파크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좋은 호재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최근에 또 5월 달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울시 혼자서 발표한 것 같아요. 수색하고 DMC역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든요.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봤더니 2008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요즘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많은 내용도 있잖아요. 뭐 역세권에서 몇 미터 있으면 뭐 용적률을 뭐 2단계 점핑해주고 4단계 점핑해주고 많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꾸로 더 낮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차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쪽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지구단위 계획 이런 쪽.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이 역차별이어서 곧 아마 조정이 될 거다라고 한 4, 5개월 전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막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특별계획구역 손본다는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로 지금 이쪽이 뭐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국토부하고 상관없이 지금 서울시가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의 개발 호재의 어떤 섣부른 가격 반영은 저는 되게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분석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그 지도 쭉 펼쳐놓고 거기 점 찍어놓고 나 여기 빌라 있으니까 이거 사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 그건 답이 아니고 제가 분석이라는 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분석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안 떨어지고 오르는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호재가 딱 발표가 되면 전반적으로 다 뜯어. 예를 들면 한참 옛날에 기획부동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딱 팔아먹은 땅이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평창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주도는 교육특구 때문에 외국인 교육특구 때문에 그다음에 평창 같은 경우는 올림픽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여기 개발될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에 30년 후에 개발이 됐죠. 네. 근데 실현은 된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거기가 개발될 거라고 한 거냐? 그게 아니고 분명히 국토부나 어떤 강원도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보고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시간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호재가 나왔을 때 분명히 뜰 지역, 안 뜰 지역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검토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오를 지역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다른 분이 예전에 책에서 썼던 얘기인데 이제 깊은 호수 이론이라고 하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물이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가장자리부터 마르는 거죠. 그래서 깊은 호수는 절대 물이 안 마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한강변 역세권 투자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무조건 1등 지역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1등 지역으로 가면 거기는 호재 때 움직이고요. 악재 때 떨어지지가 않아.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강변 역세권 투자지도라는 책을 2011년도에 쓸 때도 제가 중개사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이제 요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지역에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그때 할 때도 1등인 지역들만 제가 골랐었어요. 그 지역 부동산에 가서 자료를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지역 가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엄청난 희망 고문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놓고 이제 아주 지난한 시간을 버텨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려면 이 개발이 되기까지의 그 어떤 니즈, 그다음에 그런 니즈의 주변의 환경의 조성, 그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자금의 축적,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수익의 증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전 뭐라고 보냐면 그러면 이 실행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이 누가. 근데 누구는 국가가? 제가 보기엔 국가는 절대 손 안 돼요. 국가는 경전처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떤 주체가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야, 너 돈 벌려고 들어와. 그러면 내가 이걸 너한테 허락을 해줄 테니까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네가 공사비 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너가 가져가 이런 식이거든요. 결국은 이 누가는 민간일 수밖에 없는데 이 민간은 결국은 왜 움직이느냐? 왜죠? 돈이 돼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가 실패한 건 이거 다 알잖아요. 돈이 안 되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이게 결국은 이게 왜가 결국은 돈이죠, 돈.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근데 그냥 그 그림만 쭉 보고 여기 내 빌라가 걸려 있어 그러면 사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블럭이 누가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이 없는 곳은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얘기들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냐면 이렇게 이걸 지하로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상부고 여기가 하부인데 하부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여기 위에 땅을 이제 민간한테 팔겠다는 뜻인데 제가 보기에 이건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좀 이따 또 보여드릴 텐데 왜 안 되냐면 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이게 철도청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는 그림은 그려줄 수 있지만 쉽게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되게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얘가 중요한데 그리고 얘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게 지하로 내려가면서 뭐 종합계획에 뭐 코엑스처럼 막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다 중요한데 저는 결국은 이 주변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주변이 사업성이 맞춰져야 이것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주변은 뭐냐? 이 주변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변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역세권 장기 전세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부서냐에 따라서 사업 방향이 다르고 뭐 지형마다 또 특색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딱 봤는데 그 역이 지하로 들어가는 건 맞아. 그래서 이 역부터 이 역까지 지하로 들어가는 건 맞고 근데 그 가능성이 언젠지는 희박해. 근데 그러려면 주변이 개발이 되면 그건 덩달아서 같이 계속 딸려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돈을 뺏어올 테니까. 근데 옛날에 이거를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상부를 이거를 그냥 이렇게 기역자로 덮어버려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옛날에 있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 원래 얘기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제가 보기도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이 맞는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으니 결국은 얘가 주변에 역세권 재개발이나 또는 도시개발이나 또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용산이 가장 그 비근한 케이스인데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서부이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 일대가 땅의 값어치가 있잖아요. 거기가 개발되면서 같이 개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물건이 한 개도 없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한 개도 없으면서 제가 항상 1등적으로 보는 데가 서부이촌동, 동부이촌동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기지창 건설의 가장 1등 수혜지가 될 테니까 아마 거기는 대한민국 1등이 될 거예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못 이루더라도 내 자손때 가서 분명히 큰 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거잖아요. 제가 2015년도에 여기다 땅을 샀어요. 여기다가 얼마 주고 산지 아세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2015년도 1600 평당. 근데 여기가 그때 당시에 지하로 내려가긴 했었는데 공원 조성 작업하려고 펜스 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집들이 다 이 펜스를 등지고 있었어요. 집들이.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변에 땅을 보면서 1600짜리 얼른 샀죠. 근데 여기 일대 아시겠지만 지금 평당 1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요 길가 땅은 지금 평당 1억 5천에서 2억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요 안쪽 땅이 한 1600 했고요. 바깥쪽 땅이 한 3000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땅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희망적인 거고요. 그럼 다 그러느냐? 지금 이런데 지금 다 이게 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금 이게 지금 다 지하로 내려갔거든요. 여기도 지금 지하로 다 내려갔다고 여기요. 이게 지금 지하로 다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지금 연터파크고 여기 지금 용문동 여기 요쪽 일대는 땅값 싼 데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홍대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터 쪽 이쪽 그다음에 여기 서강대 쪽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 등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집들이 있으면 요 집들이 여기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집들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집들이 다 요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서강대학교, 연털파크 이런 데들은요, 이제 이쪽에 문을 다 폐쇄를 시켜버리고 다 이쪽으로 문을 다 땄어요. 예. 그래서 다가구가 한 채 한 15억에서 20억 같은 게 지금 한 70억 정도 넘었어요. 지금은. 그런 데를 다 쳐야 되는데 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 요게 지금 걸려있는 데들이 어디 걸려있냐면 물레동 일대, 영등포 일대, 그다음에 신촌 일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지도들 보고 막 유튜버들 막 여기 땅 사라, 여기 집 사라 막 다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게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2024년 올해죠. 6월 18일 날 이것도 내용이 방대한데 제가 좀 간략하게만 잡아봤는데 이게 아주 방대한 내용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사가 철도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붙어서 학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면서 이거 자료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이 내용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서울역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거에 대해서 아마 뭐 천안도 마찬가지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인천, 경기, 서울 전부 다 이제 이제 통합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기본계획 제안을 다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본계획 제안이 들어가고 통합계획 제안이 또 이제 나오겠죠. 나오는 것에 이제 서울을 본다면 서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첫 번째가 서울역이 아마 제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1등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료가 되게 몇백 페이지 되는 자료인데 서울역에 대해서만 가장 중요시 여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 주변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면 고민과 방법과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교차시켜 놨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문제예요. 문제.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차의 문제가 있잖아요. 위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에 땅을 팔아서 밑에를 해야 되는데 위에는 그대로 있고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먼저 드니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한테 너희들 돈 대서 들어오면 니들 돈 가지고 하고 위에 땅을 줄게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국고채를 발행하든가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발행할 건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 채권 사실 거예요? 저라면 안 사.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미지수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는 결론은 저는 이거는 약간 좀 언젠간 되겠지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주변 땅들은 이 호재에 의해서 제가 보기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쭉 지나가면 듬성듬성 이렇게 큰 부지들이 역사들이 이제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 지역들이 이제 또 뭐 역세권 활성화니 역세권 장기 전세니 막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리고 이런 지역들도 덩달아서 움직일 건데 이 역사를 놓고 봤을 때의 또 다른 역하고 중간점은 저는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예, 거기는 아직 멀리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역 주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역 주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역 주변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이 역도 같이 뭔가의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지하로 갈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등포역도 보면 아직 영등포역은 얘기가 없잖아요. 영등포역도 지하로 들어가면 그 뒤에 도림동이라든가 다 연계가 끊겨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등포는 땅이 비싼데 뒤에 도림동 땅값이 되게 싸요. 지금 막 상공팔공 묶였고 막 그러잖아요. 개발이 안 되니까 그렇게 묶여놓은 건데 거기 되게 싸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걔가 내려가기만 하면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과연 현실화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또 두 번째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관심사는 다 좋아요. 이거 뭐 다 지화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철도 주변이 지화해야 되는 거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역 주변이 지화해야 되는 거는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역도, 여기 만약에 이거에 관계된 역이 한 100개라면, 100개 중에서 저는 한 5개에서 10개? 근데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가장 핵심적인 게 용산역은 끝났고 이제 서울역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보고서에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여기 서울역 주변에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은 없어요. 없는데 가지고 있지도 않고 좀 너무 비싸긴 해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좀 잘 찾아보면은 서울역을 비롯한 한 상위 클래스 한 10개 정도는 분명히 주변이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근데 풀어야 될 숙제를 보면 뭐 이게 이제 그냥 얼핏 떠오르는 몇 가지 보자고요. 영등포 이렇죠. 이렇게 큰 데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쪽 블럭과 이쪽 블럭이 별천지처럼 단절된 지역. 이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지금 서울역. 그럼 또 하나가 어디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DMC. DMC가 이쪽 상암 DMC 쪽하고 이쪽하고 완전 단절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결만 되면 지금 토끼굴로 연결돼 있는데 연결만 된다고 하면은 양쪽의 땅강이 같이 움직이겠죠. 가자동 이런 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로가 구로역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역이 어디더라? 거기도 지금 여기 중간에 끊겨 있어요. 그래서 이쪽하고 연결이, 거긴 토끼굴도 없어요. 이쪽은 막 가단 디지털 단지가 지금 엄청나게 막 땅값이 비싼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거점들 위주로 먼저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서울역을 예시로 듣긴 했지만, 이런 서울역이 아마 제일 첫 번째로, 재원 조달이라든가 뭔가를 하려고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화가 되면 엄청나게 좋아질 건데, 이 땅들이 제가 보기에는 공원을 하면 이 정도쯤 들었을 거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부지 매각을 하겠죠.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주변을 보는 게 우선 저희의 1차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보도 자료, 이건 이제 연구 보고서인데요.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린 메시지는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런 거에 너무 깊이 빠져서 그냥 어줍지 않은 데까지 우르르 갈 필요는 없다. 그런데 핵심 지역은 몇 개 볼 필요 있는데, 이 자료는 아직까지는 종합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2002년도에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났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서울시 기본계획이 잡혔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건 지금도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거기에 상위 클래스 한 10%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얘도 지금 똑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합계획 나오는데 올 하반기, 그 다음에 서울시 기본계획 나오는데 내년 상반기, 그러면 벌써 이제 2년이 지나가는 거죠. 1년 반,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렇게 막 유튜브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떠들고 막 이런 지역들 막 이제 이 그림을 놓고 이제 너도 나도 뭐 이 지역이 어떻고 이 지역이 어떻고 막 떠들어 댈 건데, 근데 그런 걸 볼 건 아니고 몇 군데 정도만 딱 타겟팅을 하고 나머지는 살짝 잊어버리는 게 저는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저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되면 되게 좋죠. 예, 되게 좋은데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서 지하철 타보시면 내려서 환승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리면은 환승을 다시 또 걸어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위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고 이거의 주변에 지역들이 어떤 호재를 받겠지만,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 위의 값어치의 수익금 가지고 여기에 쏟아붓는 시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몇몇 지역들만 아마 5년 안에 움직일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제가 보기엔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저희가 계속해서 역세권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역세권 중에서 이렇게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이런 역세권도 있지만 숨은 역세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저는 경전철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경전철 중에서도 위치가 되게 좋은 경전철이 있어요. 근데 아직 지어지지는 않고 실시계까지는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그런 지역들의 주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의 주변 지역들을 이제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찾아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추진해서 그 지역들을 돈이 되게 만드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해 나가셔야겠죠. 대략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요 자료들은 전부 다 조금 후에 저희 재개발 연구의 사이트에 올려서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